겁니다. 이게 지금 제 인터넷 상태가 학교 인터넷 상태가 지금 조금 불안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부침이 있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바로 같이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번거롭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 방이 재부팅되는 과정에서 그 조금 이게 착오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 채팅에 메시지 혹시 안 남긴 학생 있으면은 잘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기록이 다 날아간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만 조금 다시 이 출석 때문에 그러니까요. 들어온 학생들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저희 2반 친구들이 모두 네, 28명인데 한 명이 없네요. 혹시 뭐 문제 있는 친구 있나요? 잠시만요. 네, 그 출석 확인만 하고 네, 바로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 1, 2, 3, 4, 5, 6번. 김도윤 학생이 없네요. 저 있어요. 학번 이름으로 조금만 바꿔주세요. 이준호 학생이 17번. 네. 2명 학생. 네. 그럼 누구야? 6번 있고 7, 8, 9, 10, 11, 12, 13, 14, 14번. 왕한성 학생 있나요? 왕한성 학생 좀 불러주세요. 회장님. 2학기 회장님 누굽니까? 2학기 회장님 누구예요? 11번이요. 11번. 11번? 네. 네. 11번 학생이 2학기 회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신상현 학생께서 신상현 학생 이거 또 신상현 학생이 이름이 안 보이는데 어딨나? 네. 왜 이러지? 어쨌든 그래서 왕완성 학생 좀 불러주세요. 네, 그거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없는 학생들 한 번씩 찾으면 네, 한 명이 들어오긴 했는데 자, 줌 사용자라고 되는 사람 줌 사용자인 사람 왕완성 학생 맞나요? 채팅 쳐주세요. 채팅. 왕완성 학생 맞나요? 채팅으로 대답하세요. 윤정민이에요? 윤정민 학생이 안 들어왔었구나 또. 알겠습니다. 왕한성 학생만 오면 되네요. 그러면 네. 같이 한번 네. 누구 2명 들어왔나? 네, 왕한성 학생 빼고 다 됐으니까 자, 여러분들 96초까지 했으니까 네, 97초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일제강점기가 이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해온 바에 따르면 네, 큰 틀에서 일제의 통치 정책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 그래서 96초까지 했었고 97초부터 보시게 되면 이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제의 통치 정책 1920년대 문화 통치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완화? 통치 정책이 되게 강압적이었는데 굉장히 완화되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점차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노동쟁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 때문에 발생을 한 거예요. 일본인에 비해서 낮은 임금을 받기도 하고 플러스 기본적으로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이런 저항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결코 우리가 그냥 뭐 저항의 민족이고 독립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삶의 이런 여러 가지 기초적인 요소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이게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이 통치 정책에 대해서 3.1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독립 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좀 어렵고 생소한 내용이지만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노동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제의 통치 정책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노동쟁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동운동의 일환이고 개선을 요구하는 거다. 아시겠죠? 개선해달라. 이렇게 임금을 인상하고 부당 해고도 좀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노동 조건과 민족 간의 차별 대우를 개선하고자 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일제 강점기의 형평운동, 그러니까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냐면 차별을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균형과 평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균형과 평등인데 요것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 가장 힘들었던 이런 노동자들부터 파업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인이냐 조선인이냐 가지고 차별을 받고요. 이 조선인 내부에서도 남성이냐 여성이냐 소위 말해서 아동이냐 그러니까 비성년 노동인구냐 요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차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그런 어린이날 소파 방정환 선생님, 그래서 막 박야날은 그거 한글날이고 어쨌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용어도 만들고 그들을 챙겨야 된다, 대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게 달리 그런 목적이 있어서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차별받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거고, 그래서 고무 공장의 여공들 그리고 양말 공장의 직공들 그리고 이런 움직임 때문에 이제 1924년이 되면 조선 노농 총 동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왕한성 학생 좀 꼭 좀 불러주세요. 아직도 안 왔는데 그거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선 노농총연맹은 이게 노동과 농민 이 두 가지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모두 포함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좀 해주시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장했던 게 그게 빡센 게 아니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8시간 노동할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앞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이 노동운동과 이런 거에 관한 이런 사회주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너무 빡센 노동이 좀 불필요하다, 좀 해결해 달라 이런 거였다라고 알아주시고 1927년 결성된 요 농맹이 각각 이렇게 더욱 활성화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원산 총파업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 방학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1920년대 그러니까
일본이 승전국, 영국과 동맹을 맺고 나서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에서 승리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930년대는 자, 그걸 알아주시면 돼요. 1920년대에는 노동 현실, 그러니까 노동 현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삶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1930년대로 가게 되면 사회주의 혁명, 즉 식민지 당시가 여러분들 이때가 자본주의거든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켜야 된다라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그러니까 노동운동, 즉 사회주의의 그런 역할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도 큰 틀에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동 현실의 개선을 촉구하는 측면은 일제가 전부 다 수용하진 않지만 한 0.1% 정도는 이렇게 수용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눠주려고 한 조금 생각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탄압의 대상이 된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공업도시를 중심으로 이 함경도와 여러 도시의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이 노동운동이 심해지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 탄압이 그래서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은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극복하려는 항일투쟁으로.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일본이 이들의 요구사항을 거의 다 수용했다, 들어줬다 라고 한다면 이 저항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항일투쟁으로까지 발전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안 들어주고 엄격하게 탄압하다 보니까 탄압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저항하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바뀌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산 총파업이 29년에 있었다. 중요한 건 경찰과 군대를 보내서 탄압했다. 그래서 4개월에 걸쳤었고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자, 무슨 총파업, 이 노동운동의 핵심 뭐라 그랬어요? 제가 위에서 적었던 거. 요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일제강점기 노동자 내부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서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일본인이 높은 위치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이 차별에 저항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제2, 제3의 이런 저항으로 확산이 되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60만세 운동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3.1 운동을 아직 안 배우고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게 좀 그 흐름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이 도표 쫙 그리면서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그리고 40년대는 짧습니다만 5년까지 나눠서 제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써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거를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3.1 운동이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 민족 자결주의.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윌슨의 미국 대통령 윌슨 선생님의 그러니까 윌슨 대통령의 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이 주장에 영향을 받아서 요게 나름 이게 나왔다. 그리고 요게 영향을 준 게 중국과 인도의 민족운동한테 영향을 줬다. 뭐 이런 거 기본적인 세계사적 흐름이니까 교양으로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한번 3.1 운동을 해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 청년들이 20년대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민중계몽에 힘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수의 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3.1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참여를 해야 독립이 더 빨리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학교별로 독서회 등 여러 가지 단체들을 만들고 식민지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제가 이걸 가르칠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 되게 제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일제강점기가 얼마나 민족 차별적이고 얼마나 이렇게 이중적이고 겉으로는 내가 너희를 위한 거야라고 계속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기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그 기만적인 이런 시기였는지를 알라는 의미에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등교 거부, 수업 거부, 동맹 휴학을 합니다. 여기 동맹 휴학이 뭐냐면 여러 학교가 연합해서 학교 안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하면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학교에서 잘려요. 이때 당시에는 학교에서 시원하게 잘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게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잘리는 것만큼 이때 당시에 이게 답이 없는 이 상황이 없는데 그거를 무릅쓸 정도로 이 문제 의식이 높았다. 이게 정말 이도저도 할 수 없으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한국인 본위의 교육. 그러니까 일본인의 입장에서 한국인을 써먹기 위해서 교육하지 말고 우리들의 역량, 그러니까 우리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개발시킬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순중 임금님이 26년 4월에 떠나시고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이 3.1 운동이 여러분들 고종의 그러니까 고종 임금님이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 약간 좀 이게 연동이 되어서 일어난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큰 이런 그 저항 운동은 순종 임금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발생했다. 그래서 6월 10일 날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하고 이걸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발각되어 있긴 했었습니다만 사전에 발각되면서 많은 사람이 체포되기도 했었지만 굉장히 많은 이런 저항 운동이 있었고 그래서 이 운동을 계기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민족유일당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됐고요. 요거에서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전후 내용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이 신간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신간회의 활동, 그 과정들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1929년에는 광주에서 이제 한국 여학생을 희롱하는 일본 학생과 이를 말리던 한국 학생이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건 굉장히 격조 있게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진짜 패싸움 났습니다, 여러분들. 30대 30, 뭐 40대 40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엄청난 이 패싸움이 일어났는데 패싸움에 가담하게 된 이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성희롱, 그러니까 희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희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차피 그러니까 남자가 남학생 여학생을 희롱했기 때문에 그러면 희롱한 사람도 처벌받고 그걸 말리다가 싸우기 시작한 사람도 처벌받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리던 이 조선인 쪽에서만 엄청나게 많은 이런 처벌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에 반대를 하면서 시위와 동맹휴학 등 이 많은 것들이 이제 발생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네, 저 화장실 좀 다녀도 되나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보니까 학생 기념일이 지금도 11월 3일이다. 학생 독립 기념일, 운동 기념일이. 그래서 이런 것 좀 한번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시고요. 이 내용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부분 중요하죠, 여러분들 나름 많이 가담했다. 자, 그리고 자 넘어가서 저희가 여러분들 5주 정도 있다가 중간고사를 봐야 돼서 조금 빠르게 나가고 있으니까요. 수업 말미나 아니면 오프라인 등교했을 때 이 궁금한 부분들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제강점기에선 여러분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민족 차별과 더불어서 이 계층 차별이 존재했다. 여기서의 계층 차별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계층 차별의 이 바운더리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예. 자,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인이냐 비성인이냐, 그리고 젊은이냐 기성세대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 갈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에서는 없었는데 있었어도 굉장히 소수에게 제한됐었죠. 왜? 관직에 나가거나 이 중앙 정치에 참여하는 인원 자체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전방위적인 이런 차별을 이 강점기에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성 노동자에 대한 부분 제가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조선시대까지는 여성들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습니다만 직접 학교도 같이 다니고 거기서 시험 보고 뭐 중간고사 1등, 뭐 기말고사 1등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막 하던 사람들이 사회에 딱 나왔는데 차별받는 거예요. 사회는 그 조금 더 이게 보수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 조선의 이런 식민 사회 자체가 그것 때문에 이 여성 운동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요거를 주도했던 단체가 이 근우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계열이 통합해서 만든 거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이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이 소년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비성인 그러니까 아동이신 분들이 소년이나 어린이들이 굉장히 차별을 받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 이런 존재들에 대한 이걸 인격체라고 주장하셨고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 천도교를 중심으로 이런 어린이날도 지정하고 잡지도 발행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크게 보면 이것도 다 형평운동이에요. 아시겠죠? 다양한 사회운동에 어떻게 보면 이 방향성 자체가 형평운동이에요. 근데 이 카테고리 여기서의 형평운동은 이건 신분차별이에요. 특히 이미 없어진 이 백정에 대한 차별 여기서 말한 거는 백정에 대한 차별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형평운동의 핵심인데 이 형평운동 전에 배웠던 대부분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차별을 없애자, 차별을 줄이자 이런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23년에 조선 형평사라고 하는 그 예, 기구를 만들고 이 기구가 이제 형평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형평운동을 통해서 나름의 이 백정의 권익이 향상됐고 그래서 항일 민족운동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여성과 신여성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때 당시에는 그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손가락 터치를 해서 그 굉장히 이게 여성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다. 그래서 남편과 이혼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자유연애를 했다. 여러분 요즘에는 되게 당연한 건데 이때 당시에는 안 당연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각각의 이 운동들의 특징 잘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 잠깐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면 이렇게 음소거 해제하고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다 적었나요? 짧은 내용이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민족 문화라고 하는 게 원래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과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 종교계, 교육계도 있긴 있습니다만 언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주로 이렇게 좀 핵심으로 알아둬야 될 게 요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손기정 선수 네, 여러분들 88 올림픽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가 88 올림픽 하니까 너무 옛날이어서 저도 보지 못했어요, 그거는. 네. 그렇지만 그 88년 서울 올림픽의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가 이 손기정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당시 살아 계셨는데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이분이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를 교묘하게 이게 지운 거죠. 요거 때문에 네, 무기한 정간 네. 네, 말 안 들으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자, 여러분들 그 어떤 노력을 했을까? 그 노력이 잘 드러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영화 이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게 좀 어떤 부분에서는 심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정선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이게 좀 거북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이 자, 여기 이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이게 일제강점기에는 중단이 됐다가 광복이 되고 6.25 전쟁 직전에 이게 완성이 한번 되거든요. 실제로 역사적인 이런 팩트로 보기,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 45년부터 50년 사이에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게 일제강점기 내내 이런 것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동화 이것도 참 이게 할 말이 많은데 식민 통치 방법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같게 만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같을 동자에 될 하자 그래서 뭐 동화시킨다, 같게 되게 한다 뭐 이런 뜻으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일본어를 국어라고 그 당시에 불렀고 우리말을 조선어라고 부르면서 일본어가 이렇게 됐던 거죠, 여러분들. 중요도로 그때 당시에 따지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중일전쟁 이후에는 조선어 자체가 이게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앉아서 보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이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제가 일제강점기 하면 떠올라야 될 시점 딱 14가지만 적어드릴게요. 8월 15일 날 광복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요 절대적인 거 5개 정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의 흐름 정도는 아셔야 여러분들이 갑자기 중일전쟁 나오면 이렇게 딱딱 여러분들이 이게 언제구나 이렇게 딱 절대 연도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머릿속에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각야날 같은 거 만들고 열심히 준비하다가 1931년 조선어 학회로 발전이 되고요. 조선어 연구회가 그리고 이 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 한글 보급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는데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되고요. 실제로 여기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대부분 투옥되고 고문받다가 옥사하시고 이런 걸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원고로 모아놨던 거를 잘 보관했다가 광복 이후에 바로 책으로 편찬하게 되죠.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이분도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간송,
간송박물관 한번 꼭 가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분이 하셨던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광복 이후에 공개했다. 이거 밝혀냈는데 어쨌든 이거를 핵심은 이거예요. 광복 이전에만 열심히 사시고 광복 이후에는 우리나라 동포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매다 팔지 않으니까 알아서 지킬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막 사 모으는 일을 안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역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관점 자체를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동그라미 3개로 1, 2, 3번으로 이게 매겨놨는데 민족주의사, 사회경제사, 그리고 진단학회 이 3가지가 이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일본이 조선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어, 한국사를 자체를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이런 관점을 나는 반박하겠어 라고 하는 이런 관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틀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박은식 선생님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 두 분이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이고요. 그래서 한국통사라는 책과 독립운동 지열사와 같은 책을 박은식 선생님이 지었고,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채호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게,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보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민족주의 사학을 넘어서 거쳐서 나중에는 그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아나키즘 쪽으로까지 사상이 계속 이렇게 변화하시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두 분에 대한 사상들이 요 분들한테 계승됐다. 1930년대에.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사회경제사학은 여러분들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그 사회주의 계열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본 거예요. 그 유물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원래 유물사관 뭐 이런 거 자체가 쉽게 생각해서는 그겁니다. 이 물질이 정신을 지배한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 뭐 개인이 처한 상황이 그 사람의 이런 정신을 지배한다. 물질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물질적인 생산력과 이런 여러 가지 생산 관계의 변화가 계속 이 세계사의 보편적인 것과 똑같이 지나갔다.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항상 정체돼 있었다. 스스로 발전하지 못한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계속 평가절하를 시키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네가 잘못했어라고 이렇게 대놓고 식민사학 문제야라고 얘기하니까 탄압의 대상이 쉽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3번 같은 경우, 이 진단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 실증주의사, 그러니까 자료를 기반해서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해석합니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식민사관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만 식민사관을 대놓고 비판하지 않다 보니까 그나마 이 3가지 관점에서는 조금 덜 탄압을 받던 관점이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학 운동이 왜 일어났냐, 정체성 유지를 위함이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어색한 표현 같은 것만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호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국가의 영혼이 있다.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국가의 영혼이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안 된다. 그게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아와 비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 아자라고 하는 한자 알잖아요. 그래서 나와 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보시게 되면 이게 조선의 경우로 보게 되면
조선이 있으면 일본이 자꾸 침략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것을 갈등하는 과정이 역사다. 뭐 이런 거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고 여러분이 쉽게 생각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난가 사상이 뭐가 되냐면 어, 예. 난가 사상은 네, 네.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서 예, 왜곡된 그 한국사 관념을 예, 재정립하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민족의 자강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백남훈 아저씨가 했던 거는 네, 보편적인 이런 발전의 법칙이 있다. 세계 역사의 발전 과정에는 조선도 그거 따라간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종교계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어떤 종교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이렇게 좀 나눠서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대부분의 종교들이 여러분들 그런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일제강점기에서 힘들어하던 그 조선 민중들을 보듬어 안는 그리고 플러스 새로운 독립이나 이런 것들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자 이런 주장들을 다 하게 되는데 그런 주장이 가장 약했던 종교가 어디냐면 불교예요. 왜 그러냐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약 500년 동안 철저한 차별을 받았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한용운 선생을 비롯한 네, 이 개혁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좀 상당수 분들이 예, 그 일본의 친화적인, 그러니까 일본의 통치 친화적인 이런 스탠스를 가져갔던 게 좀 이게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대종교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이 중강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항일 무장 투쟁을 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여러 가지 개벽과 신여성을 통해서 천도교는 네, 그 민족의식을 높였고요. 천주교는 여러 가지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을 세우고 사회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네, 신자 중에 일부가 네, 항일 무장 투쟁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교육 계통의 운동을 했고 신사 참배를 거부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런 사회 저항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요거를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들. 북로군정서로 개편됐다. 그리고 이 북로군정서 출신의 예, 분이 바로 그 여러분들 그 청산리 대첩을 하셨던 김자진 장군, 뭐그 부대라고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불교 같은 경우는 네, 네, 대중화를 추구하면서 예, 여러 가지 예, 바람직한 활동들, 새생활 운동 예, 이런 걸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활동에서는 여러분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조선 교육령, 이게 교육령이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예, 우리가 그 4번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네, 저는 그 4번의 차이에 대해서 막 대학교 때 막 배우고 했었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 전공하시면 네, 배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후로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을 중점을 두고 사립학교를 통제했다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요, 여러분들 딱 2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지금 그 입시로 준비하려고 하는 대학교로 대표되는 이 고등교육이 없었다. 시스템 자체로. 그리고 이 사립학교 교육을 통제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사립학교가 대부분
이 민족주의적 관점을 교육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을 제정해서 일정 시설 규모 이상의 그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학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 소규모의 서당보다 살짝 크고 동네 서당보다는 살짝 크고 우리가 다니는 이런 학교보다는 작은 규모였던 그 중간 사이에 들어있던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는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한 일본어 교육과 일본 역사, 수신 이런 교육들이 강조됐고요. 실업 교육에서는 단순 기술이 교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에 반대해서 사립학교와 이런 것들이 세워져서 이제 민족 교육을 행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1920년대에는 그래서 이게 고등교육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910년대 내내 없으니까 3.1운동 끝나고 나서 1920년 한참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이 힘이 남아 있을 때다 보니까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여러 가지 이런 교육 개혁 운동과 연동시켜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조선 여자 교육회는 여성 교육 보급과 여성이 억압받는 거에 대한 이런 금지를 계속 추진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매일 신보가 여러분들 우리가 기말고사 과정에서 배웠을 때는 매일 신보가 굉장히 좋은 거였습니다. 양기탁 선생님이 만들었고 그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비판적으로 그 일본에 대해서 쓸 수 있었는데 식민 통치가 시작되자마자 베델 추방당하고 양기탁 선생님 그러니까 쫓겨나가면서 이게 총독부 기관지가 되어 아시겠죠? 그래서 1910년 이전과 10년 이후에 매일 신보의 이 논조가 180도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만 신문이었는데 3.1운동 이후에 이런 신문들이 허가가 됐었고요. 대몽 활동을 하니까 정관 압수 삭제 통제했다. 그리고 일장기 말소 사건 우리가 처음에 봤었죠. 무기한 정관 조치 동아일보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1940년도에 다 폐간시켰다.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에는 점차 수능적이고 친일적인 모습으로 이게 변화하게 되는 거죠. 계속 간섭하고 탄압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하다가 이런 것도 필요 없다. 이제는 친일적일 필요도 없다. 필요 없다라고 해서 이제 폐간까지 가게 되는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가 유행하고 문해 활동이 전개되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중문화의 핵심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요즘 우리가 즐기는 거랑 똑같아요. 연극, 영화, 문학, 예술, 그리고 대중가요와 잡지 이런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흐름을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고요.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있나요, 여러분? 질문 없나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그 출석 확인 메시지 남겨주고 나가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첫 시간부터 이렇게 진도 나갈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구하고 요 단원을 마치고 나면 3-1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학번 선생님. 이름 남겨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선생님, 예, 네, 질문 있어요. 질문하세요. 조금만 큰 소리로. 이거요.
네. 161쪽이에요. 잘 못 들었어요. 161쪽이에요. 161쪽. 네, 161쪽. 거기 그 세계사 같은 거 들어가요. 그 1차 세계대전이요. 네, 그거 다 들어가죠. 네, 책에 있으니까. 아, 세계사인데 들어가요? 1학기 때도 들어갔는데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험 범위는 다 들어가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시험 범위는 네, 정해지면 말씀드릴게요. 혹시 또 다른 네, 안녕히 질문? 계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자, 메시지 남기고 나가주세요. 자, 메시지 남기고 나가주세요.